안녕하세요. 행사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 이벤터스입니다. 저는 웨비나 진행을 맡고 있는 모더레이터 서지혜입니다. 2020년과 2021년 우리 행사 시장에 뜨겁게 오르고 있는 화제 중에 하나가 라이브 스트리밍이죠. 이제는 행사를 기획하시는 분들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온라인, 하이브리드 등 행사가 다양한 유형으로 개최되면서 라이브 스트리밍에 대한 중요성과 역할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벤터스에서는 항상 웨비나 라이브를 진행한 후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행사에서 어떤 주제를 다루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부동의 1순위가 바로 라이브 스트리밍이었습니다. 그리고 셀프 스트리밍이 궁금해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야심차게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라이브 스트리밍을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혼자서 스트리밍을 진행하려면 무엇이 필요할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카메라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핸드폰일지 웹캠일지 아니면 DSLR이 필요할지 그것도 좀 궁금해지고 그 다음엔 마이크는 어떤 걸 써야 되고 혹시 이 연결할 때 필요한 다른 부품들은 없는지 좀 궁금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은 강연자인 예예파파님 모시고 직접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이 기대되시죠? 시작에 앞서서 이벤터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벤터스는 누구에게나 행사가 일상이 되는 세상을 만들자라는 미션 아래 행사에 IT를 더하는 플랫폼입니다. 이벤터스에서 행사 호스트는 무료로 행사를 개설하고 참가자를 모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참가자는 이벤터스에서 원하는 행사를 찾고 신청해서 행사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사 중에 호스트는 질의응답, 실시간 채팅, 출석 체크 등 다양한 인터랙션 기능들을 통해서 참가자의 참여를 이끌 수 있습니다. 행사가 종료된 후에는 페이지 뷰, 웨비나 시청자 수, 참석 인원, 설문조사 응답 등 우리 행사에 필요한 통계 데이터를 다운로드해서 행사 성과를 분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강연은 셀프 스트리밍을 웨비나 프로를 이용해서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오늘 행사 순서는 1부, 2부로 나뉘어 진행이 됩니다. 1부에서는 셀프 스트리밍을 위한 워밍업으로 셀프 스트리밍에 적합한 케이스, 그리고 스트리밍 장비와 소프트웨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부에서는 스트리밍 실전으로 소프트웨어 설치 방법과 이벤터스 웨비나 프로를 활용한 스트리밍 실전을 진행해보고 질의응답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에 앞서 연사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라이브 스트리밍을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 오늘의 강연자는 유튜브 예예파파 채널의 크리에이터이자 오메가 미디어 그룹 실장직을 맡고 계신 예예파파님입니다. 한번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유튜버 예예파파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오메가 미디어 그룹에서 실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온라인 스트리밍 그리고 중계 콘서트를 하고 있고요. 주로 아이돌 쇼케이스라든지 다양한 플랫폼에서도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수업은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실 거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현장에 투입이 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필요한 요소들이 있다면 오늘 쏙쏙 다 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예예파파님께서는 유튜버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실제 스트리밍을 하고 있는 기업의 실무자로서도 일을 하고 계세요. 정말 바쁘신 와중에도 참여를 해주셨는데 오늘 어떤 강연을 진행해 주실지 기대해도 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짤막하게 어떤 내용을 다뤄주실지 얘기해 주세요. 오늘의 주제인 만큼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라이브 스트리밍, 즉 이제 장비나 그리고 혼자서 세팅할 수 있는 구조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사용하는 방법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다양하게 좀 준비를 했고요. 관련돼서 또 Q&A도 또 가질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연사님에 대한 소개를 들어보았으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다면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그 라이브 스트리밍 많이 보셨을 겁니다. 기본적인 구조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 그 첫 번째가 이제 몇 가지의 다양한 장비들이 있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카메라 신호에서 PC 또는 이제 PC 안에 있는 하드웨어를 거쳐서 소프트웨어로 전달이 됩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이제 온라인 플랫폼 또는 이제 메인 서버로 이제 올라가게 되고요.
플랫폼 서버에서 이제 각각 모바일 기기 또는 기기별로 이제 송출을 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더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웨비나 프로를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라면 다음과 같은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여기 PC상에서 플랫폼으로 전달되어지는 이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인터넷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네, 인터넷. 이 인터넷이라는 요소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강국이잖아요. 굉장히 빠른 속도를 또 가지고 있는데 이 인터넷은 보내는 사람들의 인터넷 속도와 그리고 받는 엔드 유저의 인터넷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강연을 준비하시고 웨비나를 준비하시면서 항상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보는 사람, 엔드 유저 입장에서는 자꾸 화면이 잘 끊겨요 또는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잘 안 보인다, 끊긴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리게 돼요. 특히 이 끊긴다라는 부분은 온라인 송출상에서 결국 보내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받는 사람 또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유심히 잘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실 때는요,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유선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이제 뭐 유선 인터넷, 그리고 와이파이, 그리고 LTE가 있습니다. 특히 이 유선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랜선을 꽂아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랜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준으로는요, 보통 100메가급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100메가급으로 되어 있는데 적어도 50메가 이상의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송출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업계 저희 기준상으로서는 보통 뭐 이제 송출되는 비트레이트 값의 3배로 이제 보통 계산이 되어지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냥 한 50메가 이상으로 인터넷이 된다면 송출을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100메가급인 지금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보통 저희가 이제 현장에 나가게 되면 500메가, 즉 기가 인터넷을 설치하게 되는데 기가 인터넷도 500메가지만 실제로 이제 측정했을 때는 300, 400메가 정도 평균 속도가 나옵니다. 이 평균 속도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느냐 아니면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송출의 그 방향성이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는 이 보내는 사람, 즉 이제 방송하는 사람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받는 사람 또한 이제 보는 사람 또한 중요합니다. 지금 제 입장에서는 이제 방송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웨비나를 보시는 여러분들은 이제 받는 사람, 보는 사람의 입장인데 보는 사람 또한 랜선이면은 최적의 조건으로 볼 수가 있고요. 만약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다면 아무래도 조금 불안한 점은 있습니다. 와이파이는 한 건물 안에 와이파이가 여러 대가 있거나 또는 많은 기기와 연결이 되어 있으면 느려지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유선으로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방송을 할 때는 항상 인터넷 속도를 체크를 하고 그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방송하는 사람, 송출하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엔드 유저, 받는 사람들, 보는 사람들도 중요하다는 부분이 있겠죠. 이 인터넷은 정말 스트리밍에 있어서는 중요한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PC, PC 요소가 진짜 중요합니다. 사실 이 PC의 사양이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포인트는요, 뭐 사람마다 약간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픽 카드가 중요하다 또는 뭐 CPU가 중요하다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CPU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픽 카드는 물론 있어야 됩니다만 CPU의 유무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 스트리밍 자체가 영상을 받아들이는 신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CPU의 그 점줄, 회전되는 사이클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래픽 카드가 지금 가격이 워낙에 비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해결할 수 있는 게 CPU가 해결을 또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노트북보다 같은 사양이지만 데스크탑이 훨씬 더 좋습니다. 네, 이거는 잘 아시다시피 데스크탑이 훨씬 더 성능이 좋고요. 그리고 방송 소스가 이제 간단하게 이런 웨비나 형식은 조금 더 사양이 최소 사양으로 맞춰도 괜찮지만 사람의 움직임이 많다든지 또는 송출되는 이 화면에 자막이 뭐 MOV라든지 뭐 프로레스 444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소스를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컴퓨터의 사양이 굉장히 높아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스트리밍 하실 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유선 인터넷 그리고 두 번째가 컴퓨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장비는 어떻게 구매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마 혼자서도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실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변에서 찾아봐도
잘 모르겠고, 뭐 이게 좋다고 하는데 그거는 사람마다 개인 기준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안을 제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어떤 콘텐츠를 방송할 것인가입니다. 물론 옆에 있는 분, 주변에서 뭐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고 있겠지만, 그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실 때 그 사람의 콘텐츠와 내 콘텐츠는 다를 수가 있어요. 나는 강의만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어요. 게임이라든지. 그러면 이 콘텐츠에 따라서 장비들의 변화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고민하셔야 될 것은 내가 라이브 스트리밍 혼자 할 때 어떤 콘텐츠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장비와 연계되는 게 이제 예산이에요. 네, 결국에는 이제 돈의 문제죠. 어느 정도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금전적인 부분이 있는가? 예산입니다. 장비가 사실 비싸면 좋습니다. 네, 당연히 좋죠. 이 장비라는 게 결국에는 가성비라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얼마만큼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회수 받았을 때는 훨씬 더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무조건 좋은 장비, 비싼 장비가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장비들을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2번과 3번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장비에 대한 기본 지식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스트리밍은 항상 변수라는 게 있고 시작 직전까지 잘 되다가 시작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오디오 사고라든지 또는 화면에 있어서 송출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현장에서 이제 있는 터라 항상 그 시작하기 전에 문제 없다가 시작하고 나서 한 15분 정도는 항상 늘 긴장해 있어요. 손에 땀이 날 정도 긴장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항상 그 시작하고 15분 동안은 항상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들의 지식이 있다면 예산을 또 쉽게 편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사고에 있어서 대처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장비를 구매하실 때 한번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제가 오늘은 장비에 대해서 몇 가지 막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어떤 장비가 좋다라기보다는 이런 장비들이 있습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건데 한번 보시면서 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PC 방송 구조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카메라 신호에서 그리고 PC에서 인터넷 라인을 통해서 플랫폼 서버로, 플랫폼 서버에서는 이제 그 각 기기별로 되죠.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PC와 이 카메라의 기능을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는 기기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스마트폰에서 이제 어플을 구동시켜서 플랫폼 서버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요. 플랫폼 서버에서는 또 다른 기기들로 이제 전송하게 되죠. 특히 요즘에 이런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나 아니면은 카메라 파이나 그 외에 다른 그 어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어플들을 통해서 스마트폰으로도 간단하게 송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웨비나 프로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은 힘들고요. 반드시 PC로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PC로 라이브 스트리밍의 장비를 꾸렸을 때 다음과 같은 장비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위에 라인, 노란색 라인에는 이제 비디오 계통이 있고요. 그리고 오디오 계통이 있습니다. 동영상이라는 것은 비디오와 오디오가 동시에 공존하게 되는데 비디오도 중요하고요. 그 못지않게 오디오도 정말 중요해요. 사실 비디오는 여러분들이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공부를 하다 보면 많이 쉽게 익힐 수 있지만 오디오는 항상 이슈가 생기게 됩니다. 오디오는 어떤 기기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장소적인 문제에서도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실 때는 기기, 비디오와 오디오를 동시에 어느 정도 내가 정보 지식들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겠죠. 자, 비디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디오에 있어서 첫 번째 이제 카메라를 보게 되는데 이 카메라의 선택 기준 몇 가지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카메라는 보통 EFP, ENG 카메라, 6mm 카메라, 또 DSLR, 미러리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접근하기 쉽고 그리고 구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이제 6mm 카메라인데요. 이 6mm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송용 카메라로 보통 이게 소형으로 되어 있고 이제 캠코더라고 보통 많이 불리기도 합니다.
손으로 이제 쉽게 찍을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PC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캡처보드라는 장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캡처보드 장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장시간 동안 지금 이제 웨비나 같은 경우에는 1시간, 2시간 이상 보통 웨비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배터리나 발열, 장시간 동안 사용하기에 있어서 정말 최적의 카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6mm 카메라가 최소 기준으로 저희는 사용을 하고 있고요. 6mm 카메라는 어쨌든 전원을 실시간으로 공급하고 있고 발열이나 장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장시간으로 웨비나를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6mm 카메라를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마이크도 연결할 수도 있고요. 좀 멀리서 있다면, 지금 이제 제가 스튜디오 안에 있어서 가까이 있지만 멀리 있다면은 촬영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아웃풋, 카메라에서 출력되는 단자를 이야기하는데, 이 카메라 출력 단자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HDMI, 그리고 방송용으로 BNC 케이블, 그러니까 SDI 라인으로 이제 출력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미러리스나 DSLR이 있습니다. 미러리스나 DSLR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6mm에 비해서는 가격면이나 또는 뭐 차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가격은 뭐 사실 천차만별이어서 제가 뭐 별도로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사용하는 방법을 좀 더 익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소니나 또는 캐논에서 이제 펌웨어 지원을 해서 USB로 연결해서 웹캠 형태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화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캡처보드로 연결을 해야 되고요. 렌즈의 길이, 거리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렌즈에 따른 계산법들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러리스나 또는 이런 DSLR 같은 경우에는 아웃풋으로 이제 출력되는 것이 이제 HDMI가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HDMI도 이제 HDMI, 미니 HDMI, 또 마이크로 HDMI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 세 종류에 따라서 어떤 라인들을 구매할 것인가에 따라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HDMI는 제가 좀 이따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 내구성이 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웹캠입니다. 혼자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최적화로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뭐 앞서 캡처보드라는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USB로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도 혼자서 라이브 방송할 때는 이 웹캠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웹캠은 아무래도 앞서 보셨던 6mm나 또는 뭐 DSLR, 뭐 미러리스처럼 원거리 촬영은 불가능하지만 이제 근접 촬영은 굉장히 최적화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화질 또한 많이 개선되었고, 그리고 그런 모델들이 많이 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형 모델들은 아무래도 화질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최신 모델들은 굉장히 좀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출력 자체로는 아웃풋은 이제 USB로 출력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스마트폰인데요. 제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안드로이드, 이제 크게 아이폰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로 이제 어플을 통해서 웹캠을 사용하는 방법의 영상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좀 참조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단점이 하나 있는데, 그런 어플을 사용할 때는 또 어플이 또 그냥 무료로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유료로 또 결제해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무료로 사용하게 되면 화질 저하가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글쎄요, 노트북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웹캠이라는 게 그 노트북 자체 내에 있지만 그보다 화질을 좀 더 낮게 하고 싶다면 스마트폰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뭐 어쩔 때는 또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상황 따라 달라서. 하지만 뭐 웹캠으로 좀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스마트폰 어플이 좀 더 싸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대용으로 또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카메라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았고요. 이번에는 이 카메라와 연결되는 캡처보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캡처보드는 크게 이제 외장형, 내장형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내장형보다는 외장형, USB 형태로 되어 있는 제품들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이제 USB 캡처보드인데요. 그 USB 캡처보드 같은 경우에는 2.0과 3.0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 같은 경우에는 4K 지원이 안 되고요. 3.0이 4K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2.0 같은 경우에는 일부 오디오가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캡처보드에 이제 오디오를 출력해서 같이 인베디드해서 보낼 수가 있는데, 이때 과정에서 캡처보드 자체에서 오디오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PPT라든지 저처럼 지금 아이패드에서 오디오를 PC로 보내고 싶은데 이 HDMI 신호로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2.0은. 그래서 되도록이면 3.0으로 구매하시는 게 좋고요.
그 USB 캡처보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채널, 즉 말해서 카메라 한 대만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여러 대를 사용하고 싶잖아요. 뭐 카메라 2대, 또 노트북도 연결하고 싶고, 그래서 캡처보드를 한 3개, 4개 연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잘못하면은 USB 충돌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해본 결과로는 저는 한 5개도 연결해 봤거든요. 근데 정말 충돌이 되더라고요. 최적의 조건은 2개, 네, 2개까지 추천드리고, 웬만하면은 뭐 3개 이상은 넘어가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인풋이라고 한다면 카메라 신호에서 출력을 받아서 이 캡처보드에서 받는 이 신호는 HDMI 그리고 SDI 케이블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이제 핫하죠. 블랙매직 회사의 아템미니입니다. 아템미니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스트리밍 팀은 다 들고 있어요. 네, 다 들고 있고, 그만큼 이게 가성비라는 게 정말 여기에 어울리는 단어로 볼 수 있습니다. 캡처보드, 즉 말해서 카메라 신호를 컴퓨터 신호로 바꿔주는데, 그 기능도 있을 뿐더러 스위처라는 기능이 있어요. 카메라를 왔다 갔다, 오늘 지금 웨비나를 보시면서 사회자분과 저랑 이렇게 카메라를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렇게 스위칭을 할 수 있도록 여기 자체적으로 이제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모델별로 뭐 프로 버전이라든지 ISO라든지 채널이 또 늘어난다든지, 또는 바로 다이렉트로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기능들이 가격별로 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캡처보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템미니 프로, 뭐 아템미니 스위처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카메라 4대까지 연결이 가능하고요. 그것도 HDMI만 연결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썬더볼트 형태의 캡처보드가 있고요. 보통 맥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썬더볼트를 하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송출을 할 때는 맥으로 사용하는 것보단 윈도우가 훨씬 낫습니다. 네, 맥은 항상 오디오 부분이라든지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나온 맥 같은 경우에 M1 모델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충돌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윈도우로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PCI 이제 내장형으로 캡처보드가 있는데, 이런 캡처보드 같은 경우에는 PC 안에 내장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되고, 소프트웨어도 별도로 깔아야 되고, 드라이버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이거나 좀 데스크탑이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이런 내장형으로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아마 사용하실 때는 카메라 2대 이상 사용한다 그러면 무조건 이 모델을 사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카메라 한 대만 사용한다 그러면 이 모델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은 오디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인터페이스, 네, 오디오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장비가 있는데요. 흔히 말해서 마이크들이 있죠. 마이크, 우리 노래방 마이크라고 하죠. 그 마이크들을 컴퓨터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를 오디오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보통 PC 뒤에 보시면 3.5인치 단자로 이제 꽂아서 마이크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노이즈가 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경우에는 내가 말하고 나서 좀 더 있다가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시간의 차를 이제 레이턴시라고 하는데, 그 레이턴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구매를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지금 저처럼 혼자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지금 여기 웨비나처럼 마이크를 여러 대 사용해야 된다면, 그런 오디오 인터페이스지만 여러 대의 채널을 구성할 수 있는 콘솔형 형태, 그러니까 믹서형 형태의 인터페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도 2.0과 3.0이 있는데요. 뭐 2.0을 구매하셔도 되고 3.0을 구매하셔도 되는데, 오디오 신호 자체가 영상 신호에 비해서는 좀 더 신호 체계가 작기 때문에 2.0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콘솔 형태로는 다양한 채널을 또 구성할 수 있고요. 인터페이스는요, PC와 바로 연결해서 일반적인 마이크와 함께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또 많이 쓰이는 게 바로 이 USB 마이크입니다. USB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PC와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USB는 사실 뭐 어떠한 설정도 필요 없이 바로 설정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혼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는 이건 정말로 강추드리고요. USB 마이크 경우에도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런 모델이라든지, 네, 또는 내 땡땡 검색 조금만 해보시면 네, 다양한 모델들을 접할 수 있으니까, 혼자서 사용을 한다 그러면 USB 마이크도 네, 좋겠죠. 그런데 USB 마이크 경우에는 USB가 아무래도 짧잖아요. 그래서 PC와 송출을 하게 될 때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단점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마트폰용 마이크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용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선 마이크들이 있는데, 뭐 요즘에 이제 쇼핑 라이브나 이제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마이크들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마이크 같은 투인원, 즉 말해서 두 대를 한 대로 신호를 받아주는 무선 팩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마트폰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 이제 무선이라는 게 신호가 끊어졌다가 다시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사고, 약간 음향 사고들이 잦게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무선 마이크들이 뭐 20만 원대, 30만 원대 형성을 하고 있지만 이런 마이크들은 보통 와이파이나 또는 어떤 건 블루투스로 연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신호들은 아무래도 음향에서는 좀 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파수로 사용할 수 있는 뭐 좀 고급 무선 마이크들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오디오와 비디오 장비들을 저희가 봤는데요. 특히 여기에서 이제 보게 되면 라인들이 있습니다. 기본 케이블들이 있는데요. 카메라와 캡처보드를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 중에 HDMI 그리고 SDI 케이블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HDMI를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HDMI 같은 경우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요. 기본 저희가 잘 알고 있는 HDMI 그리고 미니 HDMI, 마이크로 HDMI가 있습니다. 이 규격에 따라서 다른데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HDMI가 주로 사용이 되어지고요. HDMI는 20m가 넘어가면 이제 전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향이 또 따로 소스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 이렇게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방향에 맞춰서 사용하셔야 되고 전원을 넣어야지 또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BNC, BNC 케이블, SDI 케이블인데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6mm 캠코더나 아니면 방송용 카메라를 사용할 때 사용이 되어질 거고요. 이런 케이블도 있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 HDMI 사용하지는 않고요. 거의 대부분 이런 BNC 케이블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디오 같은 경우에도 역시 케이블이 있죠. XLR, 캐논 케이블이라는 케이블이 있고 3.5, 일반 우리 이어폰 케이블 있죠. 그 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XLR 케이블은 아마 캐논 케이블 많이 보셨을 건데 이 케이블을 사용하는 마이크들은 무조건 오디오 인터페이스 장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3.5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이걸 넣었냐면 아테미니 같은 경우에는 3.5 케이블이 들어가요. 근데 여기에서 전기에 있어서 노이즈를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디오는 항상 모니터링을 꼭 해주셔야 된다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장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쭉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장비들은요, 알면 알수록 가격대나, 그리고 종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것이 좋냐라기보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콘텐츠를 할 거냐, 또는 어떤 구조로 내가 웨비나 진행을 할 거냐에 따라서 좀 장비들의 형태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걸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이런 장비들을 구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이제 간단하게 혼자서 이제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다음과 같은 장비들을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개인 방송, 이제 PC로 저희는 이제 웨비나 프로로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혼자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도 방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웹캠, 간단한 장비나 또는 USB 마이크, 정말 설정이 필요 없거든요. 설정도 필요 없어서 이런 간단한 USB 형태로 해서 내가 스스로 웨비나 형태를 진행할 수 있고 좀 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오디오 정도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마이크를 통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웹캠의 자리를 대신해서 뭐 캡처보드와 카메라 형태로 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다른 사람이 촬영을 해줄 때 이야기고 혼자 스스로 하겠다 하면 웹캠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부 장비와 그리고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일부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1부 진행을 했었는데요. 되게 짧고 굵게 필요한 장비들, 그에 대한 역할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강연을 듣다 보니 궁금한 점들이 좀 생기고 있어요. 1부에 관련된 내용을 먼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번 띄워볼게요. 라이브 스트리밍의 최근 트렌드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요즘 트렌드 어떤가요? 요즘 트렌드는 아무래도 스마트폰으로 새로 방송하는 것들이 좀 더 트렌드고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그런 커머스 형태들이 굉장히 좀 인기가 많고 그리고 세로 라이브도 사실 예전부터 유행을 했었지만 최근에 좀 더 모바일 기기에 맞춰서 많이 방송들이 트렌드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같은 이런 웨비나도 사실 뭐 트렌드라기보다는 사람들이 또 이런 거리두기의 격상이나 또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스트리밍들이 웨비나도 단순히 한 화면이 아니라 지금 되게 잘 만드셨거든요. 이런 PIP 구조들 예쁘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런 것들도 하나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버로 활동하고 계시니까 주신 질문 같은데, 유튜브는 이제 레드오션이라 진입하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이런 장벽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라고 사전 질문을 주신 분이 계세요.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레드오션이라면 레드오션일 수도 있고요. 블루오션이라면 블루오션일 수가 있는 게 유튜브입니다. 네, 지금도 크리에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고 많은 구독자와, 그리고 실제 유튜브라는 게 아직도 죽지 않고 있잖아요. 네. 오히려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드오션을 긋는 것보다 오히려 본인의 콘텐츠를 좀 더 남들과 비슷하지만, 이제 콘텐츠는 저는 그 이상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나만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SNS처럼 그렇게 활용하면 어떨까? 그러면은 장벽이라기보다 그냥 즐길 수 있는 요소로 저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레드오션이기는 하지만 콘텐츠가 막강하면 그 어떤 채널이든 간에 생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가형 캡처보드라고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피해야 할 제품 사양이 있는지. 네. 저도 이거 몇 번 당했었거든요. 특히 이제 캡처보드라고 검색하면 이제 한 5만 원, 3만 원대도 있습니다. 저도 그거 다 구매했었고요. 그런 이제 저렴한 제품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화면이 순간적으로 약간 멈추고 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PC 화면을 막 설명을 하고 있을 때 PC가 멈춰 있잖아요. 화면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한 5분, 10분 정도 프리즈가 걸려 있으면 아예 캡처보드에서 더 이상 인식을 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아무래도 캡처보드의 거의 생산 유통이 중국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이렇게 짧은 케이블이 캡처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아무래도 사고 위험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가형 캡처보드는 저는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고요. 대표적으로 좀 유명한 제품들을 좀 찾으셔서, 특정 제품들을 제가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그 제품들을 찾으셔서 구매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평균 15만 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금액대로서 좀 적절한 사양을 말씀 주신 것 같아요.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나나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 이게 오늘 강연이 처음이라면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어요. 저도 이런 부분들 궁금했거든요. 저는 라이브 방송에 대해서 완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궁금한 점은 6mm 카메라 장비가 보여주기만 하는 건지 아니면 먼저 녹화가 되어서 그게 송출하는 것인지 궁금해요. 그냥 화상캠이랑 똑같이 보면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말씀 주신 거, 이 장비를 사용했을 때 실시간으로 보여지는 거냐 아니면 사전에 작업이 필요한 거냐 라는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두 가지가 있죠. 사전 녹화를 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영상 제작이라고 하죠. 사전 녹화를 해서 송출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방법은 그냥 소프트웨어 상에서 파일로 바로 송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6mm 카메라, 이런 카메라 장비들은요, 실시간으로 그 화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실시간으로 이제 설치를 해서 화면을 띄워놓고 이제 화면에 보이는 그 장면을 캡처보드라는 장비를 통해서 신호를 보내주는 겁니다. 화상캠이라고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카메라인데 종류가 다를 뿐이다 라고 네네.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다음에는 김대홍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 유튜브 사용 시 녹음 방송할 때 간단한 구성 장비를 구체적으로 추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 질문을 해석하기로는 유튜브를 진행할 때 최소한의 구성 장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구체적이라고 한다면 이제 장비 리스트까지 설명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녹화 방송이라고 하겠죠. 최소 웹캠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USB 마이크,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그런 장비들이 최소 있어야 사용 가능하고, 다른 플랫폼에서 유튜브를 얘기한다는 게 조금 웃길 수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괜찮나요? 네. 유튜브는 스마트폰으로도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디오 부분에 있어서 항상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거든 마이크는 꼭 필수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장비를 설명해 드리자면, 저는 유튜브 방송을 이제 라이브 방송할 때는 로지텍 스트림캠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지텍의 예티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로땡텍의 제품을 좀 사용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 볼게요. 요새 라이브 커머스 엄청 핫한 이슈잖아요. 라이브 커머스 할 때 카메라 없이 핸드폰으로도 해도 괜찮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네땡땡 경우에는 휴대폰으로 송출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아까
뭐 저희가 이제 OBS와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 뭐 이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라는 어플을 통해서 바로 송출이 가능하고요. 특히 뭐 다른 플랫폼들 되게 많이 있잖아요.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그 플랫폼에서도 내 땡땡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은 다 휴대폰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휴대폰에서도 항상 이슈는 오디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오디오를 아까 제가 오디오 인터페이스 설명을 했을 때 그런 스마트폰 전용 마이크들을 사용할 것인지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죠. 질문 한 두 가지만 더 드려볼게요. 다다다님이 주신 질문입니다. 예전에 행사 콘솔을 보니까 카메라를 조이스틱으로 움직여서 화면을 잡던데 그것도 캡처보드의 기능인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아, 그거는 이제 카메라가 PTG라고 해서요. 원격으로 이제 또는 랜선이나 다른 장비들을 통해서 이제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요즘에 방송에 보시면 관찰 예능들 있잖아요. 카메라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막 돌아가는 게 있어요. 실제 카메라 감독들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PTG 카메라로 이제 원격으로 조정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캡처보드라기보다 카메라의 또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의문의 조이스틱은 카메라 컨트롤러였다라는 답변 해주셨습니다.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아무래도 이 송출되는 퀄리티에 대한 그 고민이 있어서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카메라별로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날까요? 퀄리티 부분은 제작자의 역량에 의한 부분일지 아니면 장비에 대한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질문을 주셨어요. 네. 퀄리티라는 게 화면에 대한 질에 대한 퀄리티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이런 구조, 레이아웃에 대한 퀄리티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카메라의 화질에 대한 부분이라면 아무래도 카메라에 따라서 다릅니다. 네, 훨씬 더 다르고요. 그리고 그 카메라를 만지는 사람에 따라 또 달라지기도 해요. 네,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게 기계가 사람이 이제 조작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카메라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카메라 6mm를 쓰느냐, EFP를 쓰느냐에 따라 뭐 화질, 뭐 해상도는 똑같아도 뒤에 LED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그을림 현상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카메라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스트리밍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 중 하나 같아요. 사전 질문으로 들어왔는데 OBS 스튜디오랑 vMix 차이는 뭔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vMix와 OBS의 차이는 좀 큽니다. 네, OBS는 무료 프로그램이고요. vMix는 일단 유료 프로그램인데 홈페이지에서 트라이얼 코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메일 등록을 하게 되면 한번 사용해 보셔도 좋은데 저희 회사는 주로 vMix를 사용합니다. 거의 대부분 많은 스트리밍 또는 중개 업체에서는 vMix를 사용하고요. 그만큼 안정성이 뛰어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놀라운 게 정말 잘 만든 프로그램이다 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윈도우잖아요. 윈도우는 항상 펌웨어 업데이트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프로그램 자체에서 그 펌웨어 업데이트를 막아준다든지 그런 좀 굉장히 괜찮은 기능들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OBS가 문제가 있느냐? OBS는 사실 vMix보다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구조는 OBS가 훨씬 더 낫습니다. 훨씬 더 낫고, 그리고 일단 무료잖아요. 근데 불안한 거는 조금은 있어요. 왜냐? 무료니까. 무료니까. 네. 근데 이 OBS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엄청나게 빠르게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가 기능들이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타인이 진행을 하느냐 아니면 나 스스로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소프트웨어의 선택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진행할 때는 OBS로 진행합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까요? 혼자 진행할 때는 OBS로도 충분하고 뭔가 전문적으로 장비를 갖춰서 좀 큰 규모의 행사를 할 때에는 vMix 많이 이용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라이브 스트리밍 1부부터 정말 유용한 내용들로 꽉꽉 채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만큼 질문들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2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스트리밍을 위한 기초 워밍업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실전입니다. RTMF, 스트림키 되게 좀 어려운 송출 정보들을 접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것들을 잘 조합해서 어떻게 웨비나를 실제로 진행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예파파입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라이브 스트리밍 OBS 실전편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BS를 다운을 받아야겠죠. 자, 구글에서 OBS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사이트가 뜨게 됩니다.
나의 환경에 맞는 윈도우 또는 맥, 리눅스 환경에 맞게끔 다운을 받은 뒤에 설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OBS를 실행시킵니다. OBS를 실행시킬 때 어떤 설정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먼저 취소를 눌러주세요. 자, 그런 다음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면 설정이 있는데 설정을 눌러줍니다. OBS를 실행하고 난 뒤에 설정을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 비디오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디오로 들어가서요. 기본 해상도 그리고 출력 해상도를 1080으로 맞춰줍니다. 1920, 1080으로 설정을 잡아주세요. 아마 처음에는 1280, 720으로 되어 있을 건데 1920, 1080으로 설정을 잡아줍니다. 자, 그런 다음 아래쪽에 보게 되면 공통 FPS 값, 즉 프레임 값을 이야기하는데 이때는 30프레임, 30으로 설정을 잡아줍니다. 오디오로 가겠습니다. 자, 오디오로 가게 되면 샘플 레이트 48kHz로 잡아주시고요. 그 외에는 기본 장치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다음 출력으로 갑니다. 자, 출력에서는 방송, 인코더가 보일 겁니다. 이때 그래픽 카드의 종류, 모델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엔비디아냐 또는 AMD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윈도우냐, 맥에 따라서 이 인코더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맥 제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X264로 되어 있습니다. 자, 맥 유저는 X264로 해주시고요. 윈도우의 경우에는 엔비디아 그리고 AMD 제품에 따라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NVENC H264로 설정을 잡아주시면 되고 그 외에는 각각의 설정대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설정을 다 했다면 이번에는 인터페이스 각각의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하단에 보게 되면 장면 목록이 있는데 이 장면 목록은 이제 씬, 저장값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내가 원하는 소스들을 저장을 해서 언제든지 불러올 수가 있는 거죠. 그 옆에 보시면 소스 목록이 있는데 소스 목록 안에는 카메라나 오디오, 이미지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측편으로 오디오 믹서, 오디오들을 직접적으로 컨트롤을 하게 되는데 이때 PGM, 말 그대로 송출되는 화면에 대한 오디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측편에 보게 되면 장면 전환, 화면들을 전환시킬 때 사용되어지는 메뉴고요. 그리고 제어, 방송이나 그리고 녹화, 그리고 설정들을 여기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보이는 이 검은색 화면은요, 송출되는 화면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보게 되는 화면을 이야기하고요. 나는 이 구성에서 좀 더 다르게 미리 보기 화면 그리고 송출된 화면을 동시에 보고 싶다라고 하면 우측 하단 메뉴에 보게 되면 편집 방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편집 방식 메뉴를 선택을 눌러주면 이렇게 화면이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이때 미리 보기 그리고 프로그램이라는 창이 뜨게 되는데 미리 보기 같은 경우에는 화면을 준비하는 거고요. 이 준비된 화면을 프로그램으로 넘기게 되는, 즉 송출로 넘기게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대략적인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장면이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장면 안에 소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좌측 하단에 보게 되면 장면이 있죠. 자, 이 장면 하나 안에 소스 목록, 소스를 추가해 볼게요. 먼저 카메라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목록 하단에 보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비디오 캡처 장치가 있습니다. 카메라는 비디오 캡처 장치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카메라 소스는 크게 두 개가 있죠. USB 웹캠 또는 캡처 보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캡처 장치를 선택을 눌러주면 새로 만들기 확인. 자, 그러면 여기서 장치들이 나오게 됩니다. 리스트를 보게 되면 지금 제가 웹캠과 그리고 캡처보드 두 개를 연결했는데요. 먼저 웹캠부터 선택해 볼게요. 자, 웹캠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1920, 1080 설정을 잡아주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화면이 꽉 차서 나오게 되죠. 그렇죠? 첫 번째 카메라 샷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카메라를 또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플러스 버튼, 장면을 추가로 만들어 주시고, 자, 소스 목록에 추가, 역시 비디오 캡처 장치를 눌러줍니다. 자, 새로 하나 만들어야겠죠? 확인. 자, 장치에는 보게 되면
캡처보드, 네, 설정 잡혀있는 캡처보드를 선택합니다. 확인. 자, 카메라를 불러왔습니다. 빨간색 사각형 박스 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그럼 여기서 드래그를 하셔서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장면 전환, 두 개 카메라가 생겼습니다. 전환하고 싶으면 전환. 캡처보드가 두 대가 연계되어 있을 때, 또는 캡처보드가 두 채널 이상 사용할 수 있을 때는 이렇게 카메라들을 전환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만 설정을 했어요. 오디오는 아무런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디오도 설정을 해야겠죠. 자, 이때 오디오는요, 설정으로 가셔서, 자, 오디오로 들어가면 마이크 보조 오디오가 있습니다. 마이크 보조 오디오에 지금 여기 연결되어 있는 마이크 중에 하나가 맥북 에어 마이크가 있어서 여기로 선택을 할게요. 자, 마이크 보조 오디오에 마이크 확인. 네, 올라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마이크들을 설정할 수 있는데, 좀 전에 오디오에서 설정되었던 이 마이크들은요,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하실 때는 반드시 뮤트를 눌러서 마이크를 음소거를 해주시고, 마이크를 또 다시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음소거를 푼 다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보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의 화면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가로로 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빈 공간에 마우스 우클릭을 눌러서 수직으로 배치를 누르면 훨씬 더 이 오디오 배치들을 쉽게 볼 수 있고 한눈에 여러 트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볼륨이 너무 크다면 볼륨을 이렇게 줄여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 두 대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메인 화면과 또는 동영상, 홍보 영상 같은 것도 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인 화면. 자, 메인 화면을 만들려면 역시 장면을 추가해야겠죠. 자, 장면 플러스 버튼 눌러서 이번에는 이름을 새로 하나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화면이라는 장면이 생겼고 거기 안에 소스 목록, 네, 추가를 눌러서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확인. 자, 이미지 파일을 찾은 다음, 네, 열기를 눌러줍니다. 확인. 자, 이렇게 이미지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화면 넘겨볼까요? 네, 메인 화면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배경음악도 있어야 되겠죠. 배경음악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스 목록에서 메인 화면 소스 목록에서 추가를 합니다. 이번에는 미디어 소스를 선택합니다. 이름은 한번 바꿔볼게요. 네, 찾아보기를 눌러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오픈. 네, 음악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아래 메뉴에 보게 되는 반복을 체크 눌러주세요. 그리고 확인. 음악 플레이바가 이렇게 재생이 되면서 반복적으로 재생이 됩니다. 이번에는 동영상을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도 역시 장면을 추가해서 홍보 영상이라고 적겠습니다. 소스 목록에 추가해서 미디어 소스 홍보. 같은 이름 중복은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장면과 소스 목록은 다른 이름으로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확인 버튼을 눌러서 미디어 역시 찾아보기 오픈. 네. 그리고 반복. 네, 반복해서 사용하고 싶으면 반복을 누르시고 한 번씩 중간중간에 영상 한 번만 재생할 때 있죠. 그럴 때는 반복을 체크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런 다음 확인. 자,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메인 화면, 그리고 홍보 영상, 그리고 이렇게 카메라들을 사용을 해봤는데 한번 운영을 실제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인 화면이 나오고 홍보 영상. 자, 이렇게 홍보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홍보 영상이 쭉 재생이 되다가 홍보 영상이 끝나고 나면 카메라 화면으로 이렇게 또 넘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웨비나가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다시 메인 화면 이렇게 구성해서
만들고 난 다음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OBS 운영법을 배웠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벤터스 플랫폼에 이제 웨비나에 연결하는 방법, 스트림 키를 받고 사용하는 방법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벤터스 홈페이지로 접속을 합니다. 접속을 하고 난 다음에는요, 로그인을 하셔야겠죠. 저는 미리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로그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 우측 상단에 호스트 센터를 클릭합니다. 내 채널 리스트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채널 바로 가기를 선택합니다. 네, 그런 다음 좌측 카테고리 상단에 보게 되면 행사 선택을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행사를 선택합니다. 행사 카테고리 밑으로 내려가면 행사 진행 솔루션이 있습니다. 네, 여기를 선택합니다. 자, 웨비나 프로를 선택한 상태에서 우측 카테고리를 보게 되면 기능 스타일, 기능 공개가 있습니다. 이건 방을 비공개할 것이냐 공개를 할 것이냐에 대한 설정인데 웨비나를 시작하기 전에 테스트를 할 때는 반드시 비공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비공개하는 방법은요, 기능 공개를 오프한 다음 상단 위에 설정 완료 버튼을 눌러줍니다. 설정이 완료되면서 세션에 보게 되면 웨비나 프로 위에 비공개라고 떠있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비공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웨비나 프로를 선택해서 아래쪽으로 보면 톱니바퀴 조그만한 아이콘이 보이게 됩니다. 자, 톱니바퀴를 선택해 주세요. 웨비나 프로의 창이 뜨게 되는데 이때 각 방별, 채널별로 고유의 ITMP 주소가 생기게 됩니다. 라이브 방송 방이 열린다는 거죠. 이 키는 보통 변동이 될 수도 있는데 웨비나 프로는 고정돼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ITMP를 복사를 눌러주시고 다시 OBS로 돌아가서 설정 그리고 방송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서비스에 사용자 지정으로 체크해 주시고 서버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스트링 키 복사를 눌러주시고 스트링 키를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확인. 다 됐습니다. 각각의 플랫폼별로 설정 값들이 있습니다. 이 설정 값을 맞춰야지 원활한 스트리밍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벤터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설정을 따르게 됩니다. 인코더 X264 그리고 비트레이트 5000 그리고 키프레임 간격 1초 프레임 30프레임 뭔가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이 설정들을 저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BS 설정에서 출력으로 들어갑니다. 출력에서 비트레이트 5000으로 수정해 주시고 아래쪽에 보이는 키프레임 간격 1초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오디오 트랙 1번을 192로 맞춰 줍니다. 모든 설정이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ITMP 주소도 넣었고요. 그리고 인코더 설정도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뭐 해야 될까요? 방송을 시작해야겠죠. 자, 그러면 우측 하단에 보게 되면 제어 메뉴 중에 가장 상단에 있는 방송 시작 버튼을 눌러줍니다. 방송 시작과 동시에 라이브가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우측 하단에는 스트리밍 속도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초록색 표시는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고 주황색, 빨간색이 되면 원활하게 송출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방송이 시작되고 나면 다시 이벤터스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중간에 보면 재생 버튼이 뜨게 되는데 이때 재생 버튼이 안 뜬다면 새로 고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이 송출되고 있는 미리 보기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공개 방으로 사용을 했을 때 미리 이렇게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른 화면으로 한번 넘겨볼까요? 자, 화면을 넘기고 나서 다시 페이지를 보게 되면 잠시 뒤에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시간 스트리밍은 바로바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10초 또는 길게는 30초 정도 딜레이 타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갖고 라이브를 준비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될 때는 송출하는 PC도 중요하지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장비들도 있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송출하는 팀은 항상 모니터링도 같이 보면서 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사고 없이 방송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방송이 다 진행이 되고 나면 방송을 종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OBS로 돌아가서 우측 하단 제어 메뉴에 들어가서 방송 중단을 클릭한 다음 방송을 종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웨비나에서는 송출 중단이 되면서 블랙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다음 방을 비공개하시고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화면 구성인 PIP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PIP는 조금 복잡한데요. 저랑 같이 천천히 따라 하시면 쉽게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장면 목록을 선택한 다음 추가하시고 PIP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소스 목록에 먼저 이미지, 백 이미지라고 저는 하겠습니다. 확인, 이렇게 파일을 선택해서 불러옵니다. PIP 이미지는 보통 PPT 화면에 강연자가 나타난다든지 또는 어떤 발표를 위한 도구로 많이 사용되어지죠. 여기서 보게 되면 소스 목록은 항상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레이어, 층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림 이미지가 더 위로 덮여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상태에서 소스 목록에서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준비된 노트북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러스를 눌러서 자, 노트북 화면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를 조정해서 그림 모양에 이렇게 맞춰줍니다. 비디오 캡처 장치를 선택한 다음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 이미 이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기존 추가를 눌러서 비디오 캡처 장치 1번, 이게 어떤 캡처 장치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름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이렇게 불러옵니다. 그리고는 사이즈를 조정한 다음 화면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레이어, 소스 목록으로 보게 되면 백 이미지, 그리고 노트북 이미지, 그리고 카메라, 이렇게 레이어로 쌓아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PIP 이미지를 사용해서 다양한 화면 구성들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면 구성 중에 카메라 화면에서 필요 없는 부분들을 삭제하고 싶다. 이거 우리는 크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크롭하는 방법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롭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먼저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화면처럼 너무 지저분하죠, 그렇죠? 너무 이 지저분한 화면을 마우스 커서를 끝에 둡니다. 그런 다음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옆으로 움직여 주세요. 자, 그러면 연두 색깔 라인이 생기면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 화면을 좀 더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사용합니다. 자, 어떤가요? 훨씬 더 깔끔하게 화면 구성들을 할 수가 있겠죠. 카메라에서 조정할 수도 있지만 OBS 상에서 일부분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벤터스 솔루션을 활용해서 질의응답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솔루션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노트북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질의응답의 화면을 따로 캡처보드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캡처보드와 노트북이 별도로 필요하겠죠. 그리고 연결을 해서 OBS의 설정을 잡아줍니다. 그 설정 화면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잡은 다음 질의응답을 화면에 띄울 수가 있습니다. 자, 솔루션 화면으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웨비나 프로 옆에 있는 질의응답을 선택합니다. 참가자들이 질의응답을 올리게 되는데 실시간으로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자는 해당되는 질문을 화면에 띄울 수가 있는데 이때 지문 우측에 보게 되면 이 질문을 스크린에 표시라는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자, 이렇게 화면에 질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 질문을 또 표시해 볼까요? 이 기능을 사용하면 호스트가 원하는 질문을 모두에게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라이브 스트리밍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스트리밍의 기초와 그리고 OBS의 실전편을 배워보았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배운 것처럼 라이브 스트리밍은 혼자서도 쉽게 할 수 있지만 원활한 웨비나 진행을 위해서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시다면 이벤터스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라이브 스트리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2부도 함께 강연을 들어보았는데요. 지체하지 않고 바로 질의응답 진행하도록 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OBS로 방송하면서 녹화도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녹화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녹화도 할 수도 있고요. 대신 컴퓨터 사양이 조금 좋으면 훨씬 더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 있고, 녹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과 같이 짧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BS 상에서 설정으로 들어간 다음에요. 그 다음 출력, 그리고 녹화 항목이 있습니다. 자, 이때 사용하실 때는요, 녹화 형식을 MP4로 변경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NKV로 이제 하게 되면 녹화가 중간에 끊어진다든지 컴퓨터가 종료되었을 때는 거기까지 파일이 남기게 되지만, 사실 컴퓨터가 종료가 되면 그냥 없어진다라고 보시는 게 더 빠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냥 MP4로 하셔서 원활하게 편집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 설정이 끝나고 나면은 확인 버튼을 눌러서 방송과 녹화를 동시에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OBS 화면에서 우측 하단에 레코딩 버튼이 눌러지면서 타임 코드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다음 질문 바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PD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스트리밍을 공부하고 있는 현직 PD입니다. 개인 방송, 3캠 이상의 스튜디오, 그리고 콘서트 등의 상황에 적합한 비트레이트 설정, 인터넷 사양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에요. 설정값이 다르다는 거는 일단 먼저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PC가 좀 더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간단한 콘서트, 요즘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스튜디오 내에서 간단한 콘서트를 진행하겠다, 그걸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어떤 인터넷에 처음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인터넷 속도를 책정하시고, 그리고 이 비트레이트는 플랫폼마다 설정들이 다 다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4,500, 뭐 트위치 같은 경우는 6,000, 지금 이벤터스 같은 경우에도 그 각각의 비트레이트들이 다 있어요. 그 비트레이트를 설정을 그대로 따라 주셔야 되고요. 결국에는 뭐 어떤 데 같은, 저희가 이제 하는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한 9,000, 네, 뭐 12,000, 네, 뭐 이렇게 비트레이트를 보내는 곳이 있어요. 좀 재미난 이야기는 결국에는 보는 기기에서 인터넷이 느리게 되면 그 비트레이트 값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사양은 적어도 스트리밍을 제대로 하신다면은 500메가 기가 인터넷으로 하시고요. 장비에 있어서는 카메라 세대 정도는 뭐 생각하고 계신다면 아마 어느 정도는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어떤 부분이 정확히 질문인지 제가 사실 포인트를 못 잡아서 이렇게만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 다음 주신 질문은 지금 강사님이 쓰고 계신 장비 뭔가요? 지금 이 웨비나에 쓰고 있는 장비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우선 기본적으로 카메라 3대가 들어가 있어요. 연사님 컷 하나, 제 컷 하나, 그리고 둘을 같이 잡는 카메라 1대, 그래서 총 3대가 들어가 있고 마이크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인터페이스 1대, 캡처보드를 사용하고 있고 Vmix 프로그램으로 송출을 하고 계시다라고 저희 스트리밍 하시는 전문가님께서 답변을 주셨어요. 그에 대해서 나나님이 한 번 더 질문을 주셨는데, 라이브 방송을 할 때 확장이 가장 잘 되는 게 AWS라고 들었는데 무슨 차이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AWS? 그 서버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라이브를 확장을 한다라는 게 어떤 확장을 말씀을 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네. 라이브 방송을 할 때의 서버를 말씀하시는 걸 텐데, 이게 워낙 저희는 다양해서, 이제 스트리밍을 하는 송출인 거지, 또 플랫폼은 플랫폼별로 다릅니다. 지난번에 강좌, 지난해 저도 봤었는데, 거기 이제 인터넷 네트워크망에 대한 설명은 또 저희가 또 다른 분야이라서 글쎄요, 그거에 대한 답변이 제가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가 확장으로 한다면, 스트리밍 확장을 한다면 그냥 뭐 멀티 플랫폼 송출 정도라고 저희는 볼 수 있고요. 멀티 플랫폼 송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리스트림이라는 사이트나 아니면 뭐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도 멀티 플랫폼 송출이 가능하고, OBS도 역시 멀티 플랫폼 송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와 이벤터스 동시에 송출이 다 가능하고요. 물론 이벤터스도 자체적으로 유튜브 송출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멀티 플랫폼 송출은 뭐 다양하게 또 그런 요소가 있어서 OBS는 자체적인 기능을 지원하지 않고요. 외부적으로 또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이벤터스 웨비나 프로를 쓰면서 유튜브도 같이 송출하고 싶어요. 뭐 페이스북 라이브도 같이 송출하고 싶어요. 하시는 호스트 분들이 종종 계신데 그런 경우 멀티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OBS 크로마키 사용법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네, OBS 크로마키는 제 유튜브 채널에도 나와 있고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한번 PC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BS 크로마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 크로마 천이 있어야겠죠. 녹색과 파란색이 있어야 됩니다. 녹색과 파란색이 있어야 되는데, 자, 지금 여기 보이시는 여기 화면, 제 화면이 보이죠? 그렇죠? 네, 엄청 부담스럽네요. 로우로 찍으니까. 자, 여기에서 PC상에서 이제 캠이 있어요. 뒤에는 이제 크로마가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해당되는 카메라를 우클릭을 해서요. 우클릭해서 효과로 들어갑니다. 효과로 들어가서 아래쪽에 효과 필터, 그러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보게 되면 크로마키라는 항목이 있어요. 자, 크로마키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뒤쪽에 이제 뭐 녹색 천이 있다면 녹색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파란색 천이 되어 있으면 파란색으로 설정을 잡아주시면 되는데, 만약 다른 천의 색깔이 있다. 지금 이제 흰색이잖아요. 흰색은 색상 지정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커스텀으로 들어가서 색상 지정, 흰 색깔로 확인. 자, 그러면 이 유사성을 이렇게, 네. 좀 뭔가 흰색은 아무래도 조금 어려워요. 그렇네요. 네. 네, 아우, 잘 안 빠지네요. 네. 이렇게 색깔별로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뭐 녹색이라든지 또는 뭐 청색, 네, 파란색 계통으로 유사성과 매끄러움을 농도를 조절해서 크로마키를 설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 질문인데요. OBS에서 라이브 송출을 위한 적정 레벨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플러그인을 통한 깨지지 않는 소리, 어떻게 송출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능이 좋은 플러그인도 있다면 알려주세요. 행복할 것 같습니다.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송출 적정 오디오는 마이너스 6dB를 저희는 기준으로 잡습니다. 이제 음향에서도 헤드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헤드룸을 이제 아무래도 음향이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막 어쩔 때는 되게 크기도 하고 작을 때도 있기 때문에 적정 기준 평균을 마이너스 6dB로 저희는 기준을 잡고 있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OBS 상에서도 역시 그 dB 값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지금 볼륨 막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네, 지금 빨간색이 보면 이렇게 보통 피크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마이너스 6 정도 데시벨을 보면 됩니다. 마이너스 6이면 한 이 정도 위치겠죠? 네, 약간 이 정도. 마이너스 6 기준으로 잡으셔서 오디오 레벨을 잡는 게 가장 좋고요. 오디오가 너무 작다면 오디오 콘솔에서 또는 인터페이스 상에서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올려도 소리가 작은 경우 있잖아요. 이 작은 경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원래 그 사람의 목소리 자체를 올리는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잘못하면 주변 환경 소리까지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오디오 부분은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플러그인. 플러그인은 제가 OBS 상에서 플러그인들을 좀 사용을 해봤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 플러그인을 작동을 할 때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무료 플러그인도 있지만 무료 플러그인들은 별로 좋지는 않고요. 대표적으로 제가 OBS 자체 내에 있는 플러그인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노이즈 제거, 그러니까 노이즈 필터라는 건데, 노이즈 필터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씁니다. 네, OBS 자체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노이즈 필터는 어떻게 쓰냐면요. 자, 오디오 상에서 자, 여기에 마이크 보조 오디오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OBS는 마이크가 예를 들어서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여기서 마이크를 입력 장치를 하나 추가를 할게요. 네. 마이크가 있죠, 그렇죠?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눌러서 효과, 네, 효과로 들어가서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지금 이미 걸려져 있네요. 네.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아래쪽으로 가면
노이즈 게이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노이즈 게이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메뉴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폐쇄, 개방, 이 값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를 들으시면서 나의 목소리가 잘 나오고 주변 환경음을 좀 더 제거하고 싶다. 그러면 이 노이즈 게이트라는 필터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이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사용하는 플러그인 중에 대표적으로 뭐 이조토프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웨이브스라든지 또 특히 웨이브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크리에이터 팩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이런 값들을 또 목소리에 맞춰서 일부 주변 배경음을 제거해주는 오토 기능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것들은 유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무료인 것도 있지만 좀 퀄리티가 높아지는 경우는 유료 서비스를 추천해 주시는 것 같아요. 맞으시죠? 네. 네, 저희 마지막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작권 관련 문제예요. 유튜브 스트리밍 같은 경우 휴식 시간이나 뭐 입장 시간 같은 경우 BGM이나 음원 트는데 저작권 문제로 중단이 되기도 해서 BGM 사용이 어렵습니다. 해결 방안이 있나요? 이벤터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BGM은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 주셨는데 앞부분에 대한 질문은 예파파님께서 질문해 주시고 뒷부분에 대한 질문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스트리밍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주로 기획사나 또는 연예 기획사 쪽에서 저희가 방송을 하게 될 때 이제 회사에 문의를 해서 이제 화이트 리스트라는 것들을 작성하게 됩니다. 화이트 리스트는 유튜브는 이제 제가 아티스트예요. 제 곡을 제 채널에서 틀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무조건 필터로 되게 되는데 그 필터를 풀어주는 단계를 화이트 리스트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단계를 사실상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유튜브 자체 내에 있는 오디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그 음원 자체를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튜브는 웬만하면은 그 일반적인 유통된 음원들은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이 걸리게 돼요. 그리고 이 저작권이 걸리게 될 때 상태 창이 있습니다. 유튜브 페이지에 보시면 라이브 스트리밍 할 때 항상 창을 띄워놓고 봐야 되는데 거기서 안내창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금 저작권 상태가 어떤지, 저작권의 위험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저작권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잘못하다가 이 저작권이 한번 적발이 되고 나서 계속 몇 번 적발이 되게 되면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한 달 동안 사용을 할 수가 없고요. 특히 BGM 같은 경우에는 내가 구매를 했다고 해서 방송을 하더라도 저작권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추후에 유튜브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제 이의 제기를 통해서 그 해결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BGM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처리하려면 꽤나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사전에 방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답변을 드리는 부분은 BGM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물어보셨는데 저희와 같이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국마이스협회에서 마이스 음원 그리고 마이스 폰트를 개발해서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BGM과 폰트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벤터스에서 준비한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라이브 스트리밍 어떠셨나요? 예파파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셀프 스트리밍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웨비나는 직접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만약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다면 이벤터스에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문의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벤터스에서 행사 개설과 참가자 모집은 무료라는 사실 이제 다 알고 계시죠? 준비하고 계신 행사를 지금 한번 개설해 보세요. 그리고 참가자의 참여와 소통을 이끌고 싶다면 이벤터스 솔루션의 다양한 기능 등을 통해서 인터랙티브한 행사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연사님 소감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오늘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굉장히 좀 저도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편하게 해주셔서 저도 즐겁게 강연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런 라이브 스트리밍 자체가 또 많은 분들이 또 배우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한번 계속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언제든지 아시죠? 저는 오늘 유튜버로서 왔습니다. 네. 네, 예예파파 채널. 네. 구독, 좋아요. 네. 제가 웬만하면 구독, 좋아요 얘기 잘 안 하거든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럴 때 한번 좀, 좀 업 좀 시켜봐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든지 질문을 댓글을 통해서 물어봐 주시면 진짜 제 채널을 보면
거의 대부분 댓글이 다 달려 있어요. 아무래도 그런 질문들에 대한 그 니즈를 제가 또 충족시키는 또 채널이기 때문에 또 언제든지 궁금하시면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로 활동하고 계신데 정말 교육 유튜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실제 실업에서도 바쁘실 텐데 시간을 쪼개서 콘텐츠를 만드시고 매번 올리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댓글로 질문 주시면 또 친절히 답변을 해주신다고 하니 스트리밍이나 뭐 장비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예예파파님 유튜브 들어가셔서 채널 구독, 좋아요 누르신 다음에 네,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오늘 웨비나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터스 웨비나 라이브는 다음에도 계속됩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행사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 이벤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